역사에 가려진 비운의 마라토너. 1936년 일제강점기 시절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위대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그런데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는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했지만 대회 전 최종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승용 선수인데요. 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1931년, 1932년, 2년 연속 조선 신궁 경기 1위,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손기정 선수를 제치고 1위로 본 대회에 출전, 본 대회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조국에 큰 영광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지금 시상대 앞에 계신 저분이 그러니까 동메달인데 저분도 우리나라 사람인 거군요. 예. 동메달리스트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손기정 공 외에 이분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 서러움을 잠시나마 잊고 큰 기쁨을 안겨준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역사는 당시 금메달을 딴 넘버원 손기정 선수만 더 기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넘버2로 기억된 남승용 선수는 1등보다 더 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달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해방 후인 1947년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달고 뛰어보자. 당시 남승용 선수는 36세로 마라토너로선 고령의 나이였지만요. 자신의 염원이자 한으로 남아있던 태극기를 당당히 달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후배인 서윤복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로 권위 있는 세계 4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비록 12위를 기록해 1등이 되지 못했지만 서윤복 선수를 1위로 이끄는 업적을 세웠고요. 가슴에 달린 태극기를 1등보다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같이 찍은 사진이죠. 예, 비록 1등은 아니셨지만 태극기를 달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소원을 성취하셔서 아마도 지켜봤던 손기정 선수도 함께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에 1970년 정부는 남승용 선수에게 한국 육상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업적을 기려 국민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했는데요. 잊혀진 또 한 명의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농구 황제도 없었다. NBA 농구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최강의 팀, 시카고 불즈의 황금 시대를 이은 주역이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전승 기록으로 미국에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 바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What'd you expect? You're my friend? 마이클 조던은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전 영역을 통틀어 첫순에 꼽히는 스타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카고 불즈의 영원한 33번 스카티 피펜입니다. 아, 저분도 얼굴 많이 봤는데.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네.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아, 근데 진짜 최고의 콤비고 그래? 진짜 강력했어요. 자, 과거에 약체였던 시카고 불즈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을 영입한 뒤 곧바로 동부 컨퍼런스 강팀으로 급부상하는데요. 그러나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닌지라 조던 원맨 팀으로 불리던 불즈는 늘 파이널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피펜의 등장과 함께 1988년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전력급 상승, 불스 왕조를 건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시카고 불즈는 1990년대 총 6번의 우승을 거두며 화려한 황금기를 보냈고요. 급기야 조던과 피펜은 1992년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으로 발탁, 바르셀로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무려 전승을 거두며 고국의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전승으로? 특히나 스몰 포워드의 포지션이었던 피펜은요, 2m 1cm의 완벽한 신장에 가드 같은 스피드, 센터 못지않은 볼 및 수비력까지 갖춘 레전드인데요. 2010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요. 또 시카고 불즈 챔피언십 시간 동안 팀 내 어시스트 1위, 팀 내 스틸 1위, 그뿐만 아니라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 자, 그런데 말입니다. NBA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넘버원 태양이었던 조던의 존재, 피펜은 늘 조수, 조력자, 들러리라는 뜻의 사이드킥으로 불리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우승이 우선이었던 그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야, 피펜 저렇게 사진으로 다시 봐도 그립다.
자,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은 피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득점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건 피펜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오. 넘버 2, 그 자체인 남자. 오늘 특종 주제 보고 설마 이 사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2인자의 아이콘이자 그냥 인생이 넘버 2 그 자체. 바로 전 프로게이머이자 방송인 홍진호 씨입니다. 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2000년대 초반 수많은 남성들을 PC방으로 집합시킨 게임 별크래프트. 당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현란한 경기 운영으로 그는 단숨에 스타 게이머의 반열에 올랐고요. 폭풍저그라는 수식어를 겟하며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프로리그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그였지만요. 늘 결승에서 만난 임요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의 역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준우승 2위를 한 횟수가 무려 22번.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홍진호 씨와 넘버 2의 인연은 사이언스 그 자체입니다. 기차표를 발권해도 2호차 22번 좌석. 또 과거 한 방송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홍진호 씨의 집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분류 권역상 2권역으로요. 대표적인 버스 노선이 2222번. 진짜? 이 정도면 홍진호가 2고 2가 홍진호 아니겠습니까? 동의어네, 동의어. 그리고 2011년 6월 프로게이머 은퇴 후 방송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진호 씨. 그런데 2013년 만년 2등이던 그가 드디어 당당히 우승자 타이틀을 꿰차는데요. 바로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오.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최종 우승자는 홍진호 씨가 되었습니다. 우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실 게임할 때 정말 우승을 고대했었는데 한 번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이 수건을 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대로 홍진호 씨와 넘버 2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2015년 홍진호 씨는 포커 플레이어로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4월 대만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서 또 2등. 같은 해 8월 필리핀의 한 포커 대회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어머. 다시 한번 이의 늪에 빠져들었고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놀랍지 않아? 아니, 앞에는 그렇다 쳐도 네. 포커 플레이어로.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홍진호 씨보다 2년 앞서 임요한 씨가 포커 플레이어로 전향했었는데요. 네. 2018년 일명 포커 임진록으로 다시 제외하게 된 두 사람. 그 결과 콩은 콩. 이날 홍진호 씨는 임요한 씨를 상대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오후 2시 22분에 열린 홍진호 씨의 프로게이머 은퇴식.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해 주더라고요. 최고의 스타도 넘지 못한 벽?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인들의 축제답게 팬들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5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I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유독 이제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던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아카데미 상복이 유독 없는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연기의 신으로 추앙을 받지만 이게 못 받았다고? 이 사람이 못 받았어? 이런 배우들이 꽤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나무주연상 수상으로 넘버 1 자리에 올라 아카데미 만년 넘버 2를 벗어났지만요.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됐지만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한 아카데미 넘버 2 저주에 걸린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은 바로 새, 사이코 이런 스릴러 장르를 개척한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히치콕 감독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감독상을 못 받았어요. 우와. 이게 사실 공포 영화의 바이블 같은 존재로 지금도 패러디 많이 되잖아요. 지금 모든 공포 영화가 다 저분한테서 나오는 커튼, 작품들이거든요. 욕실, 고샤.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1941년에 영화 레베카로 작품상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스릴러 영화의 3장을 연 업적을 남긴 그인데 정말 놀랍게도 오전 5패로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아카데미 넘버 2, 아카데미상과 유독 인연이 없는 배우들이 또 있는데요.
디카프리오 이전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오전 1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무려 8전 8패. 누구? 할리우드의 원로 배우 피터 오툴입니다. 아라비아 로렌스. 와. 피터 오툴은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 백킷, 스턴트맨 등으로 총 8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수상에 실패. 아카데미 넘버원이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국민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은 저 눈빛 연기가 카리스마가 정말. 7.8기를 한번 받을 만도 한데 8전 8패. 8패. 아카데미상 못 받았다고 해서 저분들이 명감독이나 명배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아카데미에서는 넘버원이 되지 못했지만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 자체가 더 값진 트로피가 아닐까요? 어쩌다 2위만 했을까? 빌보드 장기 집권에 밀린 명곡들은? 이거 재밌다. 2008년 9월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지만 안타깝게도 음악 프로에서 끝내 1위에 오르지 못하고 만년 넘버 2에 머물러 했던 비운의 히트곡. 당시 동방신기, 이효리, 샤이니 등 인기 탑 가수들 사이에서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2연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는 1위 한 번 팔만도 한데? 야, 이게 못했다는 게 더 놀랍네. 대체 부하거래 질주를 막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거 아시아로 휩쓸었잖아. 노가리 바추. 화면이 나오자마자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하필 원더걸스와 같은 시기에 컴백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는 결국 노바디에 밀려 멜비 차트에서 4주 동안 2위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엠넷 M카운트다운과 K본부 가요 프로그램에서 총 5번 1위 후보에 올랐지만요. 노바디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5번 모두 2위에 머물러 했습니다. 아, 너무 안 됐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죠? 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그렇죠. 절치부심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1년 뒤 이 곡으로 드디어 1위 가수 반열에 오릅니다. 나 이때 기억나. 라디오에서 5분에 한 번씩 나왔어. 전 국민이 저 춤을 췄죠. 시건방춤. 저 완전 인기였잖아요. 엄청났지? 네, 이거는 그냥 뭐 천하통일이었죠. 그냥 평정. 그렇게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만년 2위, 넘버 2라는 서름을 시선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 2 저주에 걸린 곡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전 세계를 강타며 K-팝 열풍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곡입니다. 전 세계 강남을 알린 노래죠. 엄청났고 진짜 인기 많았죠. 신드롬. 2012년에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강타, 말춤 열풍을 일으키며 싸이를 강제 해외 진출하게 만들었고요. 저 때가 지금 기억나요. 제가 프리를 선언하고 바로 인도 여행을 갔거든요. 네. 웬 인도 아이가 그러고 있어? 이걸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웬 인도 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아니, 오죽하면 두유노 싸이, 두유노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맞아요. 전 세계 가수들의 꿈이라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2위에 듭니다. 국내 가수 중 빌보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BTS 이전에 싸이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당시 이 싸이의 독주를 막은 곡이 무엇이었길래 2위에 머물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뭐가 1위였을지. 마룬5. 아빠. 아, 이게 1위였군요. 거기 어디냐? 아, 그럼. 네. 전 세계에서 2등 했던 거잖아. 믿기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대표곡 Thinking Out Loud 이것도 못했어? 못했어요. 빌보드에서 8주 연속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1위는 그럼 1위. 이 노래입니다. 아, 이것도 셌지. 업타운 펑. 또 인정이네. 이거 어떻게 해? 브루노 인정이네. 마스. 너무 신나, 이 노래. Don't believe me, just watch.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의 1위 장기 집권에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는 8주 동안 2위를 기록하며 불운의 히트곡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오랫동안 넘버2에 머물렀지만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귀를 즐겁게 해준 명곡이라는 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만년 2등 기업의 대반란. 2018년 기준 전 세계 탄산음료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345조 3,668억 원입니다. 근데 사실 저 콜라는 피자나 치킨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먹을 때는 저거 없으면 못 먹겠어요. 느끼한 음식 종류. 자, 뭐 콜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바로 P사와 C사. 콜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라요, 달라. 두 회사는 아주 오랫동안 콜라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선발주자로 앞서 나갔던 C사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해외에 참전한 미군에 콜라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군부대 근방에 만들어진 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 본격적으로 P사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C사는 하루 평균 19억 잔, 초당 21,990잔을 판매하며 명실상부 콜라 업계의 넘버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뭐 원조고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저 스펜서츠의 저 로고 있잖아요. 빨간 바탕. 그게 이제 콜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C사로 인해 만년 넘버2였던 P사. 이 P사는 콜라 업계 1위를 빼앗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햇빛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광고는 물론 C사가 광고에 주로 북극곰을 등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P사는 수억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마이클 잭슨, NBA 선수 등 당시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발탁,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진짜 전쟁이네요. 또 미국은 상업 광고 연예인이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 안 하지? 미국은 연예인 상업 광고 나오면 못 나간다는 뜻이라서. 하지만 P사가 C사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96년 미국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이 C사는 42%, P사는 31%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고요. 이에 C사에서는 더 이상 P사에 대해 신경 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우, 굴욕적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콜라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P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까? 1994년에 P사에 입사한 인드라 누이는 우선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외식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매각. 그러자 P사를 경쟁사로 여겨서 음료 구매를 꺼려했던 맥도날드비와 버거비 등 다른 외식 업체들이 P사의 콜라를 찾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1998년에는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비와 2001년에는 게토레비를 보유하고 있는 퀘이커 오비라는 회사를 인수. 그 결과 2005년 12월 P사는 시가총액 984억 달러를 달성. 시가총액 965억 달러에 머무른 C사를 보란듯이 제쳤고요. 콜라 전쟁 107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 결과적으로 이제 P사는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대응을 한 거네요. 콜라만으로 승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2인자가 만든 IT계의 새로운 혁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IT 기업 A사. 그리고 A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던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 패션 차림으로 A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던 그 모습.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pad.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며 이번에는 잡스가 어떤 신제품, 혁신을 일으켜줄지 주목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당시 언론에서는요. 잡스 없는 A사, 이제 혁신은 끝났다. 사과 제국의 종국이라고 보도. 저렇게 예측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이제 뭐 사과도 끝이 났나? 이런 얘기들 공국인이 많이 했잖아요. 자, 과연 누가 차기 A사를 이끌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A사 CEO의 명패를 얻은 인물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요. 사람들에게 A사의 CEO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피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팀 쿡이 아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 A사의 넘버원 CEO이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듯한 팀 쿡.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라 불린 A사의 넘버 2였습니다. A사의 심장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팀 쿡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생각으로 A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14년 9월 9일 팀 쿡이 만든 첫 신제품 발표회. 과연 잡스 없는 A사의 혁신은 무엇일지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팀 쿡이 내세운 것은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 바로 애플 워치였습니다. 워치, 이분이 만든 거예요? 했네, 그러면. 했네 했어. 했어. 진짜 했네 했어, 팀쿡이. 자, 그리고 이어 발표한 아피폰 6. 내가 만든 제품은 무조건 한 손 안에 다 들어와야 해 라며 3.5인치의 작은 크기를 고집했던 잡스의 원칙을 깨고 팀 쿡은 4.7인치와 5.5인치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블랙 혹은 화이트만 존재했던 아피폰이 팀 쿡을 만나면서 레드, 그린, 블루, 골드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고요. 그리고 이어폰의 혁명, 무선 이어폰, 에어비 이어폰까지 선보이며 팀 쿡표 혁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다 이 콩나물 달고 다니잖아. 저것도 만드셨구나. 근데 이게 혁신이 잡스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요점은 팀 쿡의 아이디어와 힘이었다는 거죠. 오, 팀쿡. 자, 잡스가 아닌 팀 쿡이 이끄는 A사.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 A사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대박이네. IT계 혁신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 쿡. 또 다른 혁신을 주도하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넘버 2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 세계가 주목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승자는 소련이었는데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먼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이듬해인 1958년 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 이번에는 어느 국가가 인간을 우주로 먼저 보낼지 2차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두 나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1961년 4월 10일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08분 동안 지구사 항공을 비행하는 데 성공.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소련이 이겼네요? 네. 미국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리 가가린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고 불과 23일 뒤 1961년 5월 5일 미국은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탑승한 프리덤 7호를 발사. 셰퍼드는 약 15분 동안 우주를 탄도 비행한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고요. 그는 미국 최초의 우주인이란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참 1등만 기억하는 게 우리가 유리 가가린은 다 아는데 앨런 셰프드는 몰랐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2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근데 23일 정도만 빨랐으면 우린 유리 가가린 대신에 저 앨런 셰퍼드라는 분을 기억을 했을 텐데. 하지만 셰퍼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우주로 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다녀온 지 2년 뒤인 1971년 1월 31일 앨런 셰퍼드는 아폴로 14호의 선장으로서 달에 도착. 그는 이곳에서 최초나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저긴 공기가 희박하고 중력도 작으니까 진짜 멀리 치긴 했겠다. 장타겠네. 쳐도 쭉 날아가겠네. 1마일을 쳤대잖아요. 네. 1.6km. 셰퍼드의 이 문샷, 이 진풍경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요. 지구로 귀환한 셰퍼드는 은퇴 후 과학기술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사업을 추진,
미국 우주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이번엔 누가 먼저 달을 정복하느냐, 우주전쟁 제3라운드에 돌입한 겁니다. 앨런 셰퍼드가 미국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얼마 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요.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전까지는 우주에 비행선을 쏘아 올린 거고 이제 달에 간다는 거는 인간이 이제 우주 밖에 실제로 가서 표면을 밟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달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미소 양국이 각각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과연 누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딜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 대결의 승자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게 된 거죠. 이야. 발자국.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달 착륙이라고 하면 닐 암스트롱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자리에는 또 한 명의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닐 암스트롱에 이어 약 15분 뒤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내디딘 사람, 버즈 올드린입니다. 아, 같이 탄 사람이 있었겠구나. 아니 그럼 올드린 저분도 이제 암스트롱하고 함께 달로 떠났는데 두 번째로 달을 밟았다는 것만으로 주목을 못 받은 거네요.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귀환한 뒤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환영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최초로 달을 정복한 암스트롱, 달에 찍힌 첫 발자국의 주인공 암스트롱 이라하며 어딜 가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암스트롱에게만 집중됐고요. 올드린은 마치 그의 들러리인 마냥 조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되게 서럽겠다. 같이 고생했는데. 같이 간 건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동떨어져 있던 그는 한때 우울증을 겪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요. 그랬구나 실제로. 생각해서봐. 다녀왔는데 다 암스트롱만 찾아. 그래요. 고생은 같이 했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분명한 건 올드린, 그는 인류 최초로 착륙선을 무사히 달에 착륙시킨 최고의 조종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유영하며 최고의 우주 셀카를 남긴 건 바로 버즈 올드린입니다. 뭐야? 핸드폰이에요 저거? 저게 인류 최초의 우주 셀카예요. 어머머.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닐 암스트롱의 모습, 이 발자국으로 알고 있는 이 사진. 이 사진들의 진짜 주인공, 이 발자국 주인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요? 이 그렇습니다. 발자국이? 아 그럼 이름을 좀 새기고 오든가 하고. 아 아깝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업적이 암스트롱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올드린이 함께 이루는 성과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모든 영광이 암스트롱에게만 쏠려 잠시 우울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올드린은 넘버 2, 조연의 서름을 극복, 오히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의 우주인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자, 잠깐만. 아, 얘 버즈구나. 그 버즈가 그 버즈 올드린의 버즈예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 시리즈 속 우주인 캐릭터의 버즈의 이름이 바로 버즈 올드린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버즈의 이름이 더 깊숙이 각인될 수 있다는. 버즈가 더 유명하지 지금. 이제 게임 셋이죠. 버즈가 올킬이야 지금. 그럼. 자, 올드린은 언론 노출을 꺼렸던 암스트롱을 대신해 우주 관련 학회, 행사 등에 참석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우주개발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인들은 어느덧 버즈라고 하면 우주인 버즈 올드린을 떠올릴 만큼 우주인의 대명사가 지금은 된 거죠. 와. 나중에 웃는 자는 버즈네. 네. 12년 만에 왕좌를 찾은 육상 스타. 육상의 꽃 100m, 세계 신기록 9초 8 달성, 세계 스포츠 대회 3연패 주인공,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아인 번개 우사인 볼트. 육상 황제 은퇴 무대였던 2017년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위? 당시 황제 우사인 볼트를 꺾고 넘버 1에 올라 여러모로 화제가 된 선수.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에 밀려 오랜 시간 넘버 2에 머물러야만 했던 저스틴 게이틀리.
그런데 사실 게이틀리는 우사인 볼트 등장 전까지만 해도 100m계 넘버 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2004년 아테네 세계 스포츠 대회와 2005년 헬싱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게이틀리. 그렇게 미국 대표 스프린터이자 육상 단거리계 넘버 원으로 등극하며 게이틀린의 시대가 열릴 것 같았지만요. 2008년 혜성같이 등장한 우사인 볼트로 인해 넘버 원에서 만년 넘버 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이틀린 넘버 투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에 밀려 3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모스크바 세계 선수권 대회, 2015년 베이징 세계 선수권 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까지 만년 넘버 투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등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저것도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6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런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된 게이틀리는 영원한 경쟁자 우사인 볼트를 향해 무릎을 꿇고 존경심을 전했고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소감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사인 볼트 역시 게이틀리는 위대한 경쟁자입니다. 전 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와의 경쟁을 정말 좋아했어요. 서로를 빛내주었던 두 전설에 보이는 스포츠맨십은 1등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40년 만에 인생 대역전극. 2011년 12월 27일 열린 국내 모 프로 시니어 바둑 최강자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혈전 끝에 패배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이었습니다. 조훈현의 대마를 몰살시키고 175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주인공은 선응욱 구단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진짜 처음 들어본다. 당시 선응욱 구단의 우승이요. 프로 데뷔 무려 40년 만에 얻은 첫 우승 타이틀이었습니다. 40년? 14살에 입단해 한때 천재 바둑 소년으로 불린 그러나 그에게는 늘 따라붙은 꼬리표, 바로 만년 넘버 투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바둑 인생에서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견고한 벽, 그게 바로 조훈현 구단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역사적인 첫 대결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기 최강자전 결승에서 조훈현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준우승한 것을 시작으로요. 1994년까지 15년 동안 모두 14번의 준우승을 했는데요. 그중에 자그마치 12차례나 그의 무릎을 꿇린 사람이 조훈현 구단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조훈현 구단의 제자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훈현이라는 그늘에 계속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후 선응욱 구단은요, 매일 인터넷 바둑을 두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내공을 쌓았고요. 그동안 자신을 항상 짓눌러왔던 우승에 대한 압박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놨는데요. 그 결과 2011년 12월 한 프로 바둑 시니어 대회 결승전에서 무려 40년 만에 준우승의 한을 풀고 드디어 조훈현 구단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그 세월에 진짜. 아니, 어떤 기분일까요? 무려 40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선응욱 구단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조훈현 구단을 이겨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의 승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한 우물을 판 값진 결과가 아닐까요? 빙상이 세계 라이벌. 2004-2005 시즌 주니어 국제대회 4회 1위. 일본 피겨 첫 금메달을 안겨줄 피겨 천재. 주니어 여자 싱글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일본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였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자 아사다 마오와 무려 35.08점 차로 2위를 한 선수가 바로 피겨 여왕 휜연아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시절의 아사다 마오는 넘사벽이었어요. 이때만큼은 35점의 격차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1990년 9월생 동갑내기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까지 비슷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어딜 가나 라이벌로 꼽히며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피겨 1인자 타이틀을 걸고 펼쳐진 대회 2010년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대망의 첫 번째 대결 여자 싱글 쇼트. 이날 먼저 연기를 시작한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완벽히 성공시키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73.78점을 기록하며 곧바로 1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바로 다음 순서였던 김연아 선수. 마오를 향한 관객들의 환호성이 채 꺼지기도 전에 빙판 위에 오른 김연아는 특유의 강한 멘탈로 집중하기 시작.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매력적인 본드걸로 완벽 변신. 화려한 기술에 미친 연기력으로 무려 78.50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세계 피겨 역사에 기록될 만큼 최고의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아사다 마오와 금메달 굳히기에 들어간 김연아의 두 번째 대결. 여자 싱글 프리. 먼저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 선수는요. 단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150.06점을 기록. 합계 228.56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한 아사다 마오.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성공 이후 무대 막바지에는 빙판에 스케이트가 걸리며 점프 실패. 결국 합계 205.50점을 기록하며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놔했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보인 김연아. 인터뷰 도중 서러운 눈물을 흘린 넘버2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2017년 피겨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며 결국 김연아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아사다 마오. 그녀는 2020년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 중에 수많은 백의의 천사들, 그리고 백의의 천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19세기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던 일명 크림 전쟁 당시 병사들을 돌보며 의료 체계 확립에 힘썼는데요. 그런데 나이팅게일 외에도 크림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돌본 또 한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이름은 메리 시콜입니다. 정말로 처음 듣는 분이에요. 나이팅게일에 가려져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숭고한 천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854년 어느 날 메리는 신문에서 크림 전쟁에 관한 뉴스와 런던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합니다. 그 즉시 망설임 없이 런던으로 향한 그녀. 그런데 영국 육군에서도 간호단에서도 메리를 간호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해 의료진의 손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메리가 거절당한 이유. 아니, 흑인에다가 식민지 출신인데 뭘 믿고 간호사로 채용하냐? 메리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출신으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이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식민지 출신 흑인 간호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메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조차 꺼렸던 최전방으로 향한 메리. 그녀가 정말 더 대단했던 점은요. 19세기판 내돈내산을 실천. 전 재산을 털어 간이 숙소와 치료소를 설립했고요. 우와. 병사들의 식량을 직접 조달. 그리고 직접 전쟁터를 누비며 부상병들을 간호했습니다. 우와. 타지에서 숨을 거두는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의 이름만 기억할 뿐 메리 시콜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메리가 사망한 지 약 120년 후 영국은 2004년 그녀를 위대한 흑인 영국 시민으로 선정. 2016년엔 런던의 한 병원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는 등 뒤늦게나마 메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21일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급 잠수함 7번 함의 진수식. 이 잠수함의 이름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임진왜란은 엄청난 주역이라면 뭐 단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충무공 이순신함? 맞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이순신함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고요. 무의공 이순신함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이 누구냐?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의 장군으로 충무공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렴풋이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이 2명이었다 이런 얘기는. 먼저 무의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후손인 무의공 이순신은 1578년 묵과에 급제하며 무신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무의공이 여수 방답진의 무관직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전라 좌수사를 맡고 있던 충무공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밌는 게 이 이순신 두 분은요, 평소에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충무공과 방답첨사는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 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함께 승경도 놀이도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름 같으면 뭔가 그래도 되게 반가운 게 있거든요. 또 같은 고통을 또 함께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무의공 이순신의 업적들. 먼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도 대첩. 당시 충무공은 견내량 해협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서 우리의 판옥선이 전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 6척의 판옥선을 일본 진영 가까이 보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고 일본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때 일본군을 유인한 판옥선의 선봉장이 바로 무의공이었습니다. 이야, 한 팀이었네. 또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전사하자 무의공이 수군을 지휘해 당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후 외적을 정벌한 공을 크게 인정받으며 3등 선무 공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대륙 내조의 여왕 마둥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 장악. 2015년 기준 연매출 약 11조 1,622억 원.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땡이 세운 기록입니다. 바이땡의 최고 경영자 리엔홍은 2005년 상장 성공 기념 연회에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나의 아내 마둥민은 내 용기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팔불출이기에 사랑꾼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을까 싶지만 대륙의 IT 공룡 리엔홍을 만든 8알이 바로 그의 아내 마둥민의 힘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뉴저지시티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 과정을 밟던 마둥민은 당시 공주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자랑했는데요. 같은 기간 뉴욕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리엔홍 역시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륙의 공주 마둥민의 미모에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메일을 통해 당신은 매력 있고 교양 있으며 당당하다라는 솔직한 고백으로 마둥민의 마음을 훔쳤다죠. 이들은 결국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데요. 결혼 이후 리엔홍은 G사 산하에 있는 인포시땡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리엔홍은 뛰어난 실력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A급 엔지니어로 활약하게 되고요. 그 덕으로 실리콘밸리의 호화 별장과 고급 자동차까지 소유하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리엔홍. 그런데 부족할 것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내 마둥민은 남편 리엔홍이 아끼던 텃밭을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캘리포니아 농부가 아니야. 세계 최고의 IT 전문가라고. 이런 아내의 충격적인 충고에 리엔홍은 현실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후 리엔홍은 홀로 서기로 결심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계속 독려했고요. 결국 리엔홍과 마둥민 부부는 1998년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바이땡을 세상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요, 아내 마둥민을 바이땡의 공동 창업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위해 물심양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마둥민. 미 언론계 판세를 뒤바꾼 여장부. 창간한 지 6년 만에 미국 최고 권위의 신문 뉴욕타임즈 온라인판을 제치고 1위 온라인 미디어로 우뚝 선 신화의 주역을 지금 소개합니다. 월 방문자 수가 약 1억 5천만 명, 하루에 게재되는 기사 콘텐츠가 약 1,500건 이상. 이 위대한 신화의 주역은 바로 올해 나이 67세 아리아나 허핑턴 여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신문을 창간했을 당시의 나이가 55세. 남들 은퇴할 나이에 허피땡 포스트를 창간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1998년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서기 위해 2003년 무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에 도전하지만요. 불면의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붙으며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권을 했군요. 이렇게 이혼녀 딱지에 선거 기권까지 실패 오브 더 쓴맛을 보던 그녀를 불현듯 스친 기억.
출마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데 단숨에 선거 자금 100만 달러, 약 11억 원가량이 모였던 기적이 떠오른 거죠. 그래, 결심했어. 다른 사람들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어. 하고 만든 것이 허핑땡 포스트인 거죠. 미국의 흔한 온라인 뉴스 중에서도 허핑땡 포스트만이 최고로 우뚝 선 그녀만의 성공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바로 파워 인맥인데요. 아리아나는 패배감을 주었지만 정치 인맥은 태산같이 모은 그녀.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의 심층적인 생각을 기고하는 허핑땡 포스트만의 고정 독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사상 처음 발행 부수가 일일 100만 부 이하로 지는의 평가를 받는다면요. 뜨는 해 허핑땡 포스트는 낮은 고료를 주고도 채용할 수 있는 블로그 기자를 대거 영입합니다. 온라인 뉴스 특성상 종이값 인쇄비가 없어도 되고요.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막강한 경쟁력이 된 건데요. 또 무엇보다 실시간 뉴스가 업로드되는 만큼 깊이 없는 일회용 뉴스다라고 치부하던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공신력까지 얻는 계기도 있었는데 바로 2012년 9월에 데이비드 우드라는 종군 기자가 작성한 전장을 넘어서라는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것이죠. 이는 뉴스 정보 사이트로서는 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언론 역사에 큰 한 획을 그은 아리아나 허핑턴은 늘 이 말을 달고 산다는데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뉴스였다. 오늘도 무언가가 태어나고 자라는 하루. 인생은 뉴스로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회가 있는 세계 190개국 중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22.7%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진작부터 글로벌 여성 시대로 접어든 우먼 파워 강대국이 있습니다. 무려 세계 평균의 약 3배죠. 63.8%. 자, 어느 나라일까요? 스웨덴 혹은 핀란드. 스웨덴, 핀란드 둘 중에 하나, 둘, 셋. 핀란드. 땡. 내전의 아픔을 가진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입견입니다. 북유럽이 스웨덴, 핀란드 어차피 아닌데 약 올린 거네. 아니 진짜 나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미리 알려줘야지. 아는 척을 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르완다로 가. 아이러니하게도 르완다는 가부장적인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국가로요. 여성은 그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물론이고 상속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의 의회 진출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중에 발생한 대학살로 인해서 그중에 대부분은 남성으로 당시 르완다의 남녀 성비는 3대 7까지 벌어져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리 향상을 적극 지원하게 된 르완다. 그 결과 2003년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기관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서요. 여성의 비율이 30% 미만을 차지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을 했고요. 이 밖에도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리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던 여성은 바로 알로이시아 이뇰바입니다. 당시 35세 나이로 국가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여성으로요. 집을 잃은 여성들의 부호 활동을 위해서 힘쓰는 건 물론이고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요. 르완다에서 여성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아무리 없어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여자들한테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제 여성 할당제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전현무 씨 기사였잖아요. 아니 뭐 좋은 토픽은 하셨는데 좀 큰 공백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나라가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걸 이런 거 좋다. 이 생각하기에는 질문 이제- 좋다. 왜냐면 이제 기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일일이 고민하고 기자 몇십 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아니 그런 거를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지금 팩트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갑툭튀 했다는 거잖아. 아니 제 질문의 답을 죄송합니다. 깊이 있는 취재는 원래 이렇게 취재해 오면 아웃인데 아, 그래요? 소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했는데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폴 카가메 대통령이라고 여성들의 인권을 많이 이제 높여줘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가메 대통령이 빠졌던 게 굉장히 카가메 아쉬웠어요. 대통령을 이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지금 여성 특집이거든요. 이뇰바를
부각을 시키고 싶었어요.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이 있었듯이 성공한 여성 뒤에도 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뮨바에게 그랬으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뮨바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이유가. 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털어냈어. 미안. 이 도둑의 첫 번째 범행의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뜯긴 돈은요.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2억 달러.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화로 약 47억 원씩 기부해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정체가 누군지 알면 뭐 뜯길만 하네 하실 겁니다. 인류 최고로 돈 많은 남자 빌 게이츠이기 때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로 악명 높았던 빌 게이츠. 1998년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며 세상의 욕이란 욕은 모두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갑자기 자선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사실 멜린다는 아프리카 여행 중에 여인들이 단 한 명도 신발을 신지 못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남편을 설득해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기부를 통해 지금은 이런 비판이 쏙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멜린다 게이츠에게 주머니를 털린 게 남편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20년간 30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부호들이 멜린다를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이유는요. 바로 돈을 쓰는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빈곤 국가들을 돌며 뭐가 필요한지 직접 묻고 다닌 멜린다 게이츠는 절대 돈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리카 국민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로 에이즈인데요. UN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아프리카의 에이즈 감염 인구는 무려 2,580만 명에 이른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들을 위해 현재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에이즈 백신을 개발 중이고요. 참고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구한 목숨이 약 7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기장. 아 저입니다. 오기장. 아 저입니다. 그 1위네. 두 개 붙은 건데. 대박. 바로 확정이네. 그럼 난 10등이 확정이네. 그러네. 1872년 미국 여성 최초로 대선에 도전했던 빅토리아 우드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44년이 흐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차별과 편견을 딛고 마침내 2016년 민주당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힐러리 클린턴. 미국 최고의 명문 여대 웰즐리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69년에는 학생 최초로 졸업식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We're not in the positions yet of leadership and power. 자, 이는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에드워드 브룩이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비판한 데 대한 공식적인 반박으로 힐러리의 이름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언론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 1975년 예일대 로스쿨을 다니며 만난 빌 클린턴과 결혼에 골인한 그녀. 이후 빌 클린턴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제42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자 퍼스트 레이디로 활약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2000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힐러리는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2008년에는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됐지만 같은 당원이었던 버락 오바마에게 밀리며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죠. Although we weren't able to shatter that highest, hardest glass ceiling this time. 미국 내에서 부딪히는 여성 정치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준비된 여성 지도자 힐러리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